안녕하세요. 오늘은 EBS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시죠? 네, 재밌게 보존학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제 치아 우식증이에요. 치아 우식은 무엇이냐? 봐야죠. 원시인도 치아 우식이 있었겠죠. 예전에 원시인들은 질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현대인보다는 충치가 좀 적었다 그러네요. 자, 치아의 결손, 지금 치아에 망가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치아 우식증이죠. 치아 우식증은 세균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치아에 딱딱한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부딪히는, 외상에 의한 부딪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갈다 보면, 이를 닦다 보면 이가 깎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이제 치아 경조직의 원인이 되고, 특히 발생학적, 태어날 때부터 이가 찌그러져 나거나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뭘까요? 치아가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부러졌네요. 우리는 항상 이게 치아 윗부분만 보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쪽, 여기도 경조직 맞죠? 이렇게 파절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다리가 오징어처럼 뿌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강한 힘을 받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답니다. 특히 밖에서 봐서는 환자 본인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강한 교합압, 씻는 힘 이런 거에 의해서 깨졌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파였죠? 충치가 생겼네요. 이렇게 치아가 부러지고 움직이면 음식물이 계속 끼기 때문에 이 뿌리 쪽에 충치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CT를 단층 촬영을 해봤더니 금이 쭉 갔네요. 이렇게 브릿지 여러 개를 걸어 놓을 경우에 힘을 과하게 받게 되면 보통 꼬마이 쪽에서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디 봅시다. 치아가 충치가 아주 많은 다발성 우식 환자죠. 되게 심각하네요. 이렇게 다발성 우식이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단지 이만 안 닦는다 보다는 침이 잘 마른다든지,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구호흡, 입으로 숨을 많이 쉰다든지, 또는 그 세균 자체가 아주 독한 세균이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발성으로 우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우식은 눈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요즘 빗을 탐지해서 특수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레이저 같은 걸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큐레이라는 장비인데, 이 빗을 쏘게 되면 박테리아가 있을 때 포피린이라는 어떤 물질을 내요. 그것이 이 빛이 반사가 되는 빨갛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보이면 충치를 쉽게 탐지할 수가 있어요. 이 세균이 있는 경우는 플라그되어 있겠죠. 이럴 경우는 빨갛게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보통 충치나 치석 플라그 같은 거는 색깔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이 그냥 까만 것만 알지 누리끼리 하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게 광선을 딱 쏘는 순간 이게 빨간색으로 딱 보이게 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내가 치석이 여기 있구나, 여기가 이가 안 닦였구나, 여기가 충치구나, 여기가 금이가 있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표시 안 나죠. 근데 광선을 딱 쏘는 순간 이게 빨갛게 우식이 탐지되는 경우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충치가 있네 라고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깊이 금이가 있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치아 우식을 우리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치아 우식, 충치는 무엇일까요? 벌레들이 이를 살살살 깎아먹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건 애들, 초등학생들한테 보통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치아 우식은 세균성 질환이죠. 치아의 표면에는 단백질, 피막이 있어요. 피막이. 이 피막에 세균이 붙게 되면 여기서 충치가 시작되죠. 어떻게 붙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뮤탄스라는 세균은 이런 접착력을 갖고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충치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막상 뮤탄스는 산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지 않아요. 붙는 역할을 해요. 그럼 붙은 다음에 뭐가 붙느냐? 락토바실루스나 악티노마이코시스 같은 것이 다량의 산을 분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단백질에 세균이 1차적으로 뮤탄스가 붙고 거기에 나머지 세균이 적적적적 붙으면서 여기서 다량의 산을 내뿜음으로써 미네랄이 그 산에 의해서 슬슬슬 녹게 되죠. 산, 강산, 질산, 염산, 환산같이 강한 산도는 그 칼슘이나 이런 딱딱한 물질을 아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충치 우식 유발 세균을 우리가 꼽는 것은 바로 뮤탄스죠. 뮤탄스. 접착을 1차 유도하는 뮤탄스. 그리고 다량의 산을 배출하는 락토바실루스.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종류. 예. 자, 이렇게 생겼죠? 보통 열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치관사에 있는 세균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침 한 방울에 심한 경우는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뽀뽀하실 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치주 잇몸 질환들이 애기들이랑 뽀뽀하면서 전염돼서 애기들한테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답니다.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의 먹이는 바로 당분이에요, 당분. 단백질이 먹이가 되진 않죠. 탄수화물에 분해된 당당분이 있으면 얘네들이 세균들이 그것을 살살 녹여서 분해시키고 배출을 하죠. 산을 내뿜어요. 그러면 이 산에 의해서 치아의 딱딱한 경조직 부분이 녹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정제 탄수화물, 우리 보통 이제 현대인들이 예전보다 이런 당단백질, 정제 탄수화물이 많죠. 설탕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이 말 경우는 굉장히 세균의 소화하기 쉬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세균이 우식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치태 세균이 유기산을 만들고 이 결정 구조를 용해하죠. 이런 치아 우식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세균이 많이 붙어 있으면 생기겠죠. 그리고 환경, 침이 마르는 경우. 침이 마르려면 입을 벌리고 코로 숨을 마시고 입을 벌리면 치아가 건조되겠죠. 이러면은 훨씬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타액이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항암 치료 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침 타액선이 위축돼요. 그러면 침이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발성 우식이 생기죠. 예전에 제 환자 중에 한 명이 후두암 수술을 받았어요. 오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잘 있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침샘이 없어요. 제가 보철물을 쭉 했는데 단 6개월 만에 보철물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치경부 우식 때문에. 이래서 이런 후두암이나 이런 환자들, 타액에 침이 안 나온 사람들은 불소토포를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챙기면서 유지하도록 해야지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은 열구락이라 그래서 이 치은의 잇몸 쪽에 열기가 올라요. 여기에 면역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치아 우식이나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바이오필름 이온은 어떤 물기가 있는 표면에 이 세균이 어떻게 붙느냐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지금 아까 말했죠. 치아의 표면에 단백질이 붙으면서 세균이 붙는다고. 치아의 딱딱한 표면에 뭔가 때가 끼면서 세균이 붙는 거죠. 이것이 꼭 치아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혈관, 심장으로 가는 혈관 있죠? 그 다음에 하수도? 관? 어떤 물이 흐르는 관에는 다 이렇게 뭐가 세균이 붙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이오필름 이론이에요. 어떤 표면에 1차적으로 뭔가 붙고 거기 위에 세균들이 차곡차곡 쌓으면서 결국 안쪽엔 산소 공급이 안 되게 하면서 더 독한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되면서 각종 물질을 계속 내뿜는 거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겠죠. 이것이 혈관에서 염증이 생겼다가 둥글둥글 맞으면 콜레스테롤과 뭉치면 바로 동맥경화,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필름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치아의 바이오필름은 이런 층이 쌓이면서 영양소는 침투가 못하고 항생물질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병원균이 점점 쌓여서 여기서 악성균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없애야 돼요. 물리적으로. 예. 화학적으로 녹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꼭 없애줘야 돼요. 자. 치태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바이오필름에 이어 생긴 치태, 플라그를 말하는 거죠. 당단백이 있고 그 중에 세균이 있고 이 세균에 있는 층을 우리는 플라그라고 설명해요. 부착된 세균이죠. 보통 예전에 염색약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빨갛거나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죠. 한쪽을 싹 깎고서 이만큼 태가 남아 있으니까 한번 이를 또 닦죠. 남아 있는 걸 또 찾아서 이 부위가 덜 닦였구나 해서 또 한번 이를 닦고. 그래서 이 세균의 치태가 굉장히 플라그 관리가 중요해요. 모든 염증의 1차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플라그를 철저히 없애줘야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임플란트인데도 이렇게 때가 껴 있죠. 예. 이 임플란트 특히 금리보철을 얘는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 정전기, 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 전하에 의해서 세균이 더 잘 붙어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풀어서 청소를 해줘야지 된답니다. 이런 구강내는 혀에 있고 치태에 없는 어떤 특별한 세균도 있고요. 치아 표면에 이제 사는 세균들이 따로따로 혀에만 사는 세균이 있고 입천장에 사는 세균이 있고요. 치아 열구에 사는 세균이 종류별로 달리 있어요. 그리고 탈해와 제강. 여러분 스테판 커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를 언제 닦아야 되느냐? 자, 보통 밥 먹고 나면 밥을 딱딱 먹었으니 숟가락을 딱 놨어요. 그러면 그동안 침이 창창창 나오다가 침이 딱 멈추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침이 나와서 중화 역할을 했던 게 딱 멈추면 계속 세균,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있으니까 계속 분해를 하겠죠. 그럼 산도가 쭉 떨어져요.
몇 분 안에? 거의 뭐 2, 3분 안에 떨어져요. 그러면 요 5.5 이하로 되면 치아의 분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아의 딱딱한 부위가 에나멜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 이를 닦자. 그거는 남아서 세균이 내려가기 전에 닦아버리면 이게 다시 칠로 가겠죠. 그걸 우리가 말하는 스테판 커드. 왜 3분 안에 닦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닷가에 놀러 갔어. 막 잔뜩 묻었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모래가 마른 다음에 청소하면 훨씬 쉽겠죠. 막 아직 바닷가에 바닷물로 묻어있고 뭐 묻어있는데 그거 갖다 억지로 닦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독일에서는 약 30분이나 40분 있다 이를 닦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을 때 산이 입안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많겠죠. 그러면 표면이 좀 약해져 있다고, 음식물 자체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음식물의 자체에 있던 산이 우리 타액에 의해서 중화가 되면 그때 닦자. 그 이론이 바로 독일에서 말하는 50분 양치의 이론이에요. 모두 다 똑같은 크러브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3분 안에 닦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럴 바에는 아예 50분 있다 닦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3분 안에 닦는 게 맞느냐, 50분 있다 닦는 게 맞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치아 의식제는 1도, 2도, 3도, 4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1도 같은 경우는 범낭질, 3도 같은 경우는 치수까지 갔을 경우, 4도일 경우는 그 치근당까지 갔을 경우가 4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식이 회복 가느냐 하느냐, 초기에 이제 약간 탈유가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침 안에 있는 칼슘이 다시 붙으면 다시 원래대로 가요. 가역성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초기 충치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충치가 생기면 2차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2차 우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진행 속도에 따라서 만성이냐 급성이냐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치아가 표면적이 있는 경우는 치아가 어느 정도 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다가 다시 침이 있는 칼슘이 다시 침착이 되면 이렇게 하얗게 반점이 나오면서 원상태로 돌아와요. 딱딱해요. 이거는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네. 이런 가역성 의식증은 초기 의식증이라고 부르는데 화이트 스팟이라고 불러요. 아까 하얗죠. 표면이 물에 적셔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건조를 싹 하면 불투명한 백색으로 보이는 거죠. 네. 자, 물을 뿌리면 없어져요. 예, 물이 마르면 보여요. 이런 경우는 치료하면 안 되고요. 간혹 가다가 갈색으로 돌아올 때는 갈색 반점이라고 부릅니다. 비가역성은 이미 진행돼서 와동이 생긴 거죠. 와동이 생긴 건 다시 이미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와동을 만들어서 다시 메워 주어야 되죠. 여기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좀 파여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세워 주셔야 되고 이 하얀 거는 지금 백색 반점의 일부 요소예요. 자. 발송 시기 제일 먼저 어디 많이 생길까요? 바로 하항 6번에 많이 생기죠. 하항 6번에 교환면이 많이 생기고요. 애기들 유치는 D번과 2번의 중간 사이에 제일 많이 생긴답니다. 2차 의식은 아까 말했듯이 그 충치를 다 수복을 했는데 그 밑에 틈으로 보철물과 자연치아의 그 갭을 통해서 다시 충치가 생기는 걸 2차 의식이라고 해요. 급성 의식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예전에 이제 아기들 잠 안 잔다고 이렇게 막 우유를 물려놨더니 다발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너싱 벌틀 캐리어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만성 의식은 천천히 진행되는 의식이고요. 정지 의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지 의식은 치료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정지 의식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불소를 먹거나 불소 양치라는 사람들은 정지 의식은 점검, 주기적인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급성 의식증이고 정지성 의식은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색깔이 까맣긴 하지만 5년 돼도 10년 돼도 똑같아요. 대부분 하하 구치부에 보통 이제 24세 이후면은 충치가 잘 안 생겨요. 갈색 반점만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면 까맣게 보면 좀 보기 싫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복합내적 같은 경우로 수복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놔둡니다. 변연성 2차 의식은 이런 충치가 2차로 했을 때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말해놓은 거예요. 변연성 2차 왜 수복한데 옆에 충치가 또 생기느냐. 바로 우식 상아질이 남아있을 경우 충치를 제거할 때 덜 제거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충치가 생길 수 있고요. 유리 에나멜, 저번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유리 에나멜이 남아있으면 그 수복물이 범낭질에 지지받지 못하면 다 깨져나가면서 다시 충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말감은 시간이 지나면 팽창되기 때문에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충치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잘 안 닦을 경우에 세균이 세균막을 형성하면서 다시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식상아지는 연화상아지, 변색상아지, 가면상아지로 구분해요. 그냥 똑같이 충치지만 어디까지 파고 어디까지 남길 것인가를 정해 놓은 거죠. 자, 충치가 있어요. 파야 됐죠? 싹 파았어요. 보통 크게 파고 나서도 좀 남아 있어요. 여기 정도 있죠. 이 안에도 변색이 돼 있지만 이거는 다 파지 않아요. 이거까지 다 파면 신경이 그냥 나오거든요.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변색이 돼 있지만 세균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색상아지의 경우에는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치아 우식증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요. 여기 많은 그 튜브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여기서 한번 쫙 퍼지죠. 그 다음에 경이 범낭지가 상아지 경계부에서 한번 쫙 퍼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치수죠. 그런데 이렇게 세균이 막 들어오고 산을 막 내뿜고 들어오면 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다가 봉쇄를 합니다. 예. 우한, 자가격리 하듯이 이 관을 다 메꿔버려요. 격리 못 들어오게. 폴리스가 와서 다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 관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면서 여기 침입을 못하게 해요. 하지만 계속 뚫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끝까지 오게 되면 신경까지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범낭질은 입구가 조그매요. 바늘구멍보다 더 적어요. 근데 막상 파보면 이따만해요. 옆에는 어떤가요? 옆에도 그 하항 6번에 그 협측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파보면 나중에 이만하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치는 안에서 커져요. 안에서.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이게 별로 거 아니겠구나 파다 보면 이따만하고 하다 보면 신경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더 모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치아 우식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아지 우식은 범낭지 우식은 좀 딱딱하고 그 침입이 적다면 상아지 우식은 굉장히 관이 많기 때문에 확 퍼져요. 확.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측방으로 확 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근 우식은 이렇게 둥그렇게 U자형으로 파여요. 보통 노인분들은 이제 침이 마르다 보니까 우식이 이렇게 넓게 붙거든요. 그러면 우묵하게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충치가 먹어요. 되게 다발성으로 많이 생깁니다. 백악질 우식, 치근 우식이에요.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충치 파면 이렇게 뻥 뚫리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이렇게 살짝 파서 수복을 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충치가 생기기 직전에 조그맣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긴 하나는 교환면을 실런트로 커팅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균이 못 살겠죠. 많이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폐쇄하고 청결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치아, 충치 말고 치아의 경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외상이죠. 치아가 깨져나가는 거죠. 심하게 깨졌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따라있죠. 예, 앞으로 내밀면서 갈아버리면 치아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납작하게 갈려버려요. 그 다음에 경부마모. 치아를 이솔질을 많이 하거나 세게 하거나 또는 치아가 이렇게 씹을 때마다 휘청휘청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세게 갈면, 치아를 이렇게 하면, 우리 지우개 갖고 이렇게 옆으로 하면 깨지겠죠? 마찬가지로 목 부위가 깨져나가요. 다발성으로. 요즘 우식보다 이렇게 파여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 굴곡화적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씹을 때, 지금 이제 칫솔질 같은 걸로 파였다고 설명을 하지만, 씹을 때 메꾼대가 높게 되면, 아까처럼 휨 현상이 더 강하게 발생하죠. 그럼 여기가 깨져나간다고요. 그래서 마모와 파절을 합쳐서 굴곡파절, 어브프렉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훨씬 더 합당해요. 자, 그래서 굴곡파절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럼 파인 환자가 왔어. 다시 거꾸로 갑시다. 이 환자는 그렇게 때우면 끝날까요? 툭 자꾸 떨어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씹는 교합에 의해서 자꾸 튕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수복을 했는데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교합을 조절해야지 더 이상 재발을 막는 거죠. 이것이 굴곡파절의 기본적인 이유예요. 자, 침식증. 침식증은 치아가 표면이 삭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위가 너무 안 좋을 경우에 치아가 하얗게 나오고 위가 안 좋으려면 어떻게 돼? 술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거식증, 음식을 막 뱉어내, 구토, 위가 안 좋고 이런 환자들은 치아가 표면이 매끈매끈해지면서 마모가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안강에 폭탄 만드는 그런 공장에 갔는데 거기는 황산, 질산 같은 아주 강산을 써요. 왜냐면 이 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구리 같은 거 한 다음에. 그런데 거기 갔더니 거기 검진 받는 분들이 다 치아가 다 삭았어요. 다.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게 좀 들이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미끈미끈하게 삭아 있는 걸 많이 본 적 있어요. 이건 뭘까요? 환자한테 이메일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3D 캐드캠으로 자기 자신의 치아를 그려놨어요. 자, 입도 사진을 찍어놓고, 자, 엑스레이도 찍어서 보내줬어요. 자, 우리 진단을 같이 해볼까요? 뭘까요? 이 환자에 대한 진단은. 이 환자는 강한 교합압을 갖고 있어요. 좀 이마가 많이 딛고 측방압으로 막 세게 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힘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입천장 쪽으로 뼈가 녹습니다. 뻥 뚫렸죠. 예, 구개축으로 뼈가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진단은 뼈가 이렇게 녹아 있으니까 꺼먹겠죠. 강한 교합에 의해서 그 입천장 쪽에 있는 뼈가 깨져나간 거예요. 과교합을 과교합. 이 환자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꽉 씹지 못하게 마우스 가드나 교합 조절이나 보톡스 같은 걸 맞아야 해결이 될 수 있죠. 자, 재밌으세요? 여기까지.